2025년 2월 27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500일을 훌쩍 넘어서 510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휴전 1단계 기간이고요. 서로 약속했던 이스라엘 인질들의 석방 그리고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석방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과연 이 휴전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 그것은 아직까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소식들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유진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없어서 이유진 PD가 대신 진행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쉬운 자리는 아닐 텐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지금 인질 석방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난 토요일인 22일에 7차로 6명의 이스라엘 인질들이 풀려났어요. 이번에 석방된 이스라엘 인질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이번에 이제 6명의 인질이 석방이 됐는데 각기 다른 장소에서 3차례에 걸쳐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석방된 인질은 무대에서 연설을 강요당했던 탈 쇼함과 아베라 맹기스투인데요. 39세인 탈 쇼함은 이스라엘과 오스트리아 이중 국적자이고요. 이스라엘 북부에 거주하고 있다가 10월 7일에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7세인 아베라 맹기스투는 에티오피아기 이스라엘 남성이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로 가자 지구에 납치가 돼서 10년 만에 석방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석방은 이스라엘군이 전쟁 중에 진입하지 않았던 누세이라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로 석방된 인질 3명은 각각 22세의 오메르 셴토브, 그리고 23세의 오메르 웬케르트, 그리고 27세의 엘리야 코헨인데요. 세 사람 모두 2023년 10월 7일 노바 축제에서 납치가 된 인질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방된 인질은 37세 히샴 알사 예드라고 하는데 이제 베두인 마을에 사는 아랍계 이스라엘 남성으로 히샴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2015년에 가자지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대부분의 인질들이 다소 좀 허약해 보였고 그리고 체중도 상당량 감소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하마스가 어김없이 석방식을 열어서 인질들을 무대에 올리고 그리고 일부에게는 또 군중에게 마이크 잡고 연설을 하도록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석방된 이 6명의 인질이 이번 1단계 휴전 협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생존 인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풀려난 그 6명의 인질들 중에 그 맹기스투라는 그 흑인 유대인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 친구는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에 의해서 납치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자지구에 10년 동안이나 있었다면서요? 어쩌다가 가자지구 안으로 들어간 겁니까? 10년 전에? 네, 가장 첫 번째 이제 그 석방된 아베라 맹기스투인데요. 당시에는 28세였는데 2014년 9월에 이스라엘 남부 해안 도시인 아슈켈론에서 그 지킴 해변을 통해서 가자지구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그 해당 모습이 보안 카메라는 포착이 되긴 했지만 군이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가자지구로 들어가 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마스가 맹기스투를 인질로 잡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가자지구에 억류되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분은 억류됐다기보다도 그냥 가자지구에서 산 거나 다름없네요. 그리고 이 정신이 좀 정상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지발로 이제 걸어 들어간 거예요. 네. 자, 특이한 것은 하마스가 이번에 인질들을 이렇게 석방하면서 그 전에 무슨 무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인질들을 세워놓고 행사를 했어요. 이 행사 내용은 뭡니까 주로? 이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거나 아니면 인질 시신들을 이제 인도하기 전에 일종의 선전 행사를 이제 벌이는 건데요. 이제 복면 쓰고 중무장한 그 하마스 대원들이 인질들을 무대에 설치해 놓은 무대에 올려놓고 이제 뭐 연설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군중들을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게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 선물 가방이나 그 무슨 증서 같은 석방됐다라는 증서 같은 거를 줘서 촬영을 하게 하거나 이번에는 또 하마스 대원 이마에 입을 맞추는 그런 연출도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 심지어 인질 시신을 인계할 당시에 거의 뭐 축제하듯이 그런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공분을 샀는데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가 시신이 담긴 관 안에다가 그 선전물까지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석방 증서라는 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선물 바구니를 이렇게 주던데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모래시계를 주기도 했고요. 아, 모래시계? 네. 왜 모래시계를 주나요?
이제 그 남은 시간을 이제 그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이제 모래시계를 주면서. 하마스가 굉장히 철학적이네. 네. 예. 자,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의 이런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하마스가 인질들의 존엄성을 훼손했다. 그리고 이런 그 인질들을 자신들의 선전 목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면서 반복적인 이런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 분노를 한 것인데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하마스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그리고 이런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잔인하고 무례한 처사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6명 인질 석방할 때 예전에는 석방하는 인질들을 모두 무대에 세워서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6명이 다 안 올라가고 5명만 올라갔나 봐요. 한 사람은 왜 무대에 안 올렸답니까? 네, 아까 이제 마지막에 석방이 됐다고 했던 아랍계 이스라엘 남성인 히샴 알샤에드인데요. 하마스에 따르면 이 히샴의 석방은 가자에서 아무런 행사가 없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가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하마스의 어떤 존중의 표시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전에 다른 이스라엘 인질들을 이제 인계를 할 때 대우했던 그런 방식과는 굉장히 상반되다 보니까 많은 공분을 샀는데 하마스는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인질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대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하마스가 그전 인질들에 대해서 전혀 그런 뭐 관대한 행보나 존중이 없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백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면피죠, 면피. 어쨌든 맨 처음에 그 휴전 1단계에서 하마스가 풀어주기로 했던 이스라엘 인질 33명 어젯밤에 마지막으로 4명까지 이제 들어오면서 완전히 다 이제 33명이 물론 이제 시신도 포함됐죠. 네. 그래서 어제까지 4명이 들어왔어요. 네, 이제 어젯밤에 들어온 게 1단계 휴전에서는 마지막 인질 인계가 될 것 같은데요. 하마스가 시신 4구를 먼저 적십자에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적십자에서 이집트가 중재하에 이스라엘 군에게 최종적으로 시신이 인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약속한 대로 어떤 공개적인 인질 석방 행사 이런 거를 열지 않았고요.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620명을 순차적으로 지금 석방하는 것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1단계 지금 기간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 1단계가 이제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2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계획대로라면 2단계에 대한 그 협상 계획이 이미 끝났어야 하는 시점이긴 한데 현재 2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아직 협상 그 진행 여부조차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현재 1단계 휴전을 연장하겠다라고 이제 그 연장을 타진 중인데요. 만약에 이게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전쟁을 재개하겠다 하면서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중재국들도 이런 2단계 협상에 대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단계 휴전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2단계로 연장을 해서라도 나머지 인질들이 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헤즈볼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해 9월 27일 날, 딱 27일이네요. 그럼 4개월 전이네. 아니구나. 잘 모르겠어요. 9월 27일 날,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폭격으로 이제 제거됐어요. 사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장례식을 치른 줄 알았더니 안 치렀나 봐요.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 지난 23일에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이 장례식을 치렀는데 왜 이렇게 장례식을 늦게 치른 겁니까? 그 당시에 헤즈볼라가 일단 나스랄라를 비밀리에 매장을 했다가 이스라엘과 이제 임시 휴전이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장례식을 치르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그 당시에 지도부를 굉장히 많이 잃으면서 공개적으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할 만큼 이제 그 기세가 위축된 상황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을 한 만큼 장례를 치를 만한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이런 추측이 있었습니다. 또 한 매체는 이 장례 일정을 미룬 것에 대해서 아마 보안상의 이유 때문일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5개월 미뤄서 이번에 치른 그 장례식 하던 날 하늘엔 또 이스라엘 전투기가 계속 떠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장례식 날에 이스라엘 전투기 4대가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 경기장 위 베이루트 상공을 빠르고 낮게 이제
고공을 하면서 위협을 하면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날에는 또 IDF 측에서는 하산 나스랄라가 이제 사망한 당시에 그 영상, 대규모 공습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스라엘 테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도 텔아비브 근처에서 버스 테러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에 있는 바트양, 거기서 발생한 버스 연쇄 폭발 사건이었는데요. 전략적 테러 시도였던 것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5개의 폭발물들이 타이머가 장착된 채로 이제 대중교통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초기 조사에 의하면은 이 폭발물들이 아침에 동시에 폭발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낼 예정이었다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테러범들이 시간을 착각해서 잘못 설정을 해 놓은 덕분에 저녁에 폭발물이 터지게 됐고 그 덕분에 인명피해는 아직 없었다고 현재까지는 보고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당국에서는 이를 심각한 테러 시도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요. 추가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폭탄의 그 타이머를 AM 9시로 맞춰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출근 시간에 버스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도로에 차들이 많을 때 이걸 터뜨리려고 했었는데 잘못해서 이거 AM 9시를 PM 9시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저 폭탄을 설치한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폭탄 하나 정도는 그렇게 잘못 설치했을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쩜 이렇게 모든 폭탄에 5개 전부 다 AM, PM을 헷갈려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이 폭탄을 설치한 테러범은 AM, PM 이거를 구별할 줄을 모르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쨌든 다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이 이번에 23년 만에 처음으로 서안지구 안으로 탱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강도 대테러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텔아비브의 버스 폭탄 테러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먼저 그 텔아비브 버스 폭발 사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 중에 하나가 그 발견된 폭발물들의 이제 아랍어로 툴카렘 사람들의 복수라는 그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 툴카렘이 현재 IDF가 계속해서 그 대테러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그 서안지구 북부 도시인데요. 이스라엘 측에 따르면 이번 이 미수 공격이 서안지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 폭발 사건 이후로 IDF가 서안지구에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탱크를 동원하는 등 이런 대테러 작전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츠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에 1년 동안 머무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아니다, 필요하면 계속 주둔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둔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마스하고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서안지구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하고도 지금 계속 전쟁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네. 자, 테러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좀 이스라엘 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IDF의 이스라엘 군의 참모총장 할레비가 3월 6일에 사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후임으로 차기 참모총장 에얄 자미르 이 사람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에얄 자미르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일단 에얄 자미르, 할레비 모두 뛰어난 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네타냐후 측근들은 이번 이 차기 참모총장인 에얄 자미르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군이 직면한 과제들부터 우선적으로 살펴보면은 가자 지구에서의 군사 작전, 그리고 이제 가자 지구 인도적 지원 문제, 그리고 또 중대한 안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미르 차기 참모총장에게 기대할 만한 점을 또 보면은 먼저 방위 산업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상 작전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10월 7일 실패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걸릴 만한 부분이. 그래서 자미르는 현재 국방부 국장으로 이제 재직 중인데 전쟁 내내 무기랑 그리고 군사 장비를 조달하는 걸 감독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를 이끄는 동안 지난해에 국내에서 무기 생산량을 대폭 올리고 그 덕분에 수입
의존도를 굉장히 낮췄어요. 그러면서 현지 방위회사와 협력하는 그런 노력들도 주도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 이스라엘이 이런 무기고를 보충하고 그리고 현대화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자미르가 가지고 있는 방위 조달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 이런 부분들이 IDF가 앞으로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역량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의 그 측근들도 이 신임 그 참모총장 이 자미르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안심은 되네요. 자미르 참모총장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후보죠. 전직 기갑군단 장교이자 고위 사령관이라고 해요. 이것도 큰 뭐 도움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전직 기갑군단 장교이자 고위 사령관이었는데 현재 IDF가 이런 지상군을 강화해야 하는 이런 시급한 상황인 것을 감안했을 때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년 동안 공군이나 아니면 뭐 정보 역량 이런 부분들을 좀 우선시한 반면에 기갑부대나 보병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이번 그 최근 그 10월 7일 전쟁 테러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역량이 다시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대두가 된 거고요. 자미르가 이러한 IDF의 화력이나 기동성 그리고 전술적 유연성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그 현재죠. 참모총장인 할레비의 경우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할 때 당시에 경계 실패죠. 작전 실패. 이런 것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AR 자미르 이분은 그 2023년 10월 7일의 그 사태와는 관련이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월 7일 그 재난 당시에 존재했었던 현재 IDF 참모본부 이 본부와는 달리 자미르는 당시 군 지도부에 속하지 않았던 상태였다 보니까 비교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그 테러 이후에 이스라엘 군 개혁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커지고 있었는데 그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자미르는 이제 얽히는 게 없고 이제 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독보적인 입장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네타냐후 측근들은 추후에 있을 그 군 내부적인 변화에 대해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이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 이를 얼마나 자미르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기존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혹은 이거 네타냐후의 정치적 임명이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회의적인 입장도 아직까지는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 테러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 테러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2부에서 조현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없으면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이유진 PD하고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예, 전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조현영 기자님이 분석해 주실 첫 번째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일부에서도 이유진 PD가 소개하기도 했지만 최근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제 이스라엘 군이 서한 지구로 탱크를 이제 진입시켰어요. 이런 상황을 지난 1월 22일에 개시한 철벽 작전의 연장선상이다.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철벽 작전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북부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 실시한 대테러 작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가자 지구 전장이 약간 소강되자 이제 PA 보안군, 팔레스타인 당국 보안군과 제닌 현지 테러 세력과의 충돌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 스피드오버 효과로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한테 테러 피해가 가서 그때부터 이제 대테러 작전이 수행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 핵심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북부, 유대 사마리아 북부인 제닌, 투칼렙, 유르삼스라는 난민 캠프에서 이제 그 주로 테러가 집적이 많이 되거든요. 그 무기도 많고 거기서 그 지역 특성이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또 최근에 문제가 됐냐면 이 지역에 이제 요르단 국경을 통해서 밀반입된 무기 그 중화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RPG부터 해서 기관단총 이런 뭐 소규모 그 병력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언제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란이 또 가자지구 전쟁 이후로 새로운 전장으로 유대 사마리아를 딱 타겟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눈독 들이는 광지이기 때문에 이게 유대 사마리아가 새로운 전장이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부각이 안 됐느냐? 물론 가자지구 전쟁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대외적인 여건이 바뀐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 행정부의 이국가 해법을 관철시키다 보니까 여기서 대테러 작전이 쉽지가 않아요. 대테러 작전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이건 또 점령군 행사한다, 아파타이트다, 뭐 BDS, 뭐 반유대, 뭐 이런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 공사작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큰 테러 사건이 없으면 그냥 수면 아래로 그냥 덮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른바 표피적인 그 제거만 좀 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식의 특수병과 레이드를 많이 했죠. 그래서 아까 이유준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 지상군 출신 IDF 총장이 온다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할레비 총장은 특수병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테러를 그냥 기습해서 조금 제압하고 빠지고 이런데 현지 여론은 이제 대규모 기갑 자산이 들어가서 이제 엎어버리자는 게 기본적인 요선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이스라엘 국방부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갈란트 국방장관이 있을 때는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바이든 행정부 이런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카츠 장관이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11월부터. 그래서 1월달에 이런 대규모 작전을 이제 시작한 것이고, 물론 최근에 이제 버스 테러 미수 사건도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노선이 좀 바뀐 거죠. 치고 빠지기식 특수전 작전보다는 이제 육군 이제 보병적 인력이 들어가자. 핵심 육군 보병의 핵심이 뭐냐면 기갑 전력이거든요. 탱크가. 그래서 이미 이 지역에 있는 14,000에서 4만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이미 다 소개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털어버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새 캠프는 병창 기지로 쓰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시설을 다 파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탱크가 투입된 게 188기갑 여단 투입이니까 이건 무슨 효과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그 캠프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 사마리아 북부를 완전히 차단시킨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그 버스 테러도 여기서 스필로버가 됐거든요. 그 텔아비브 버스 정거에서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거를 밀봉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 에워싸는 일종의 공선전 전략을 쓰겠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대테러 토벌 작전을 집행한다는 것이고, 카츠 장관은 작전 기간을 최장 1년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주둔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려주겠다. 약간 이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제닌이라는 곳이 웨스트뱅크이면서도 요르단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알렌비 브릿지라고 그 보더가 있어요. 거기서 가깝기 때문에 이 요르단 쪽에서 이 무기를 다 몰래 들여와서 제닌에 그걸 다 이렇게 쟁겨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넷플릭스 드라마 파우다의 배경이 제닌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그 테러리스트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자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을 계속 하마스가 이제 석방을 해주면서 그에 이제 상응하는 대가로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스라엘의 교도소에 있는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수감자들을 또 한 50배 규모로 풀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1,000명 넘게 지금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풀려난 엄청난 이 테러리스트들이 지금 그 웨스트뱅크로 다시 들어가서 이들이 나는 테러를 또 이렇게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이제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현지 안보 전문가도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탱크를 여단을 장기 주둔한다고 해서 이게 억지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 보기에는 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테러 세력을 억제력을 발휘하기는 조금 역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 이제 이스라엘 행정부, 이스라엘 내각의 그 정부의 이제 벤 사베트 전 국가안보보좌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그 테러범 석방으로 테러 소요 총량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병력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는 운 좋게 좀 머리 나쁜 테러리스트들에게 버스 폭파 테러가 회피됐지만 이거 대량 살상 테러 발생 빈도는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전에 얘기했던 스필오버 효과가 있는데 그럼 솔루션 어떻게 했냐? 현행 탱크를 1년간 장기 주둔할 게 아니라 장기 주둔해서 뭐 점진적 무력 행사 이렇게 하지 말고 초장부터 압도적인 군사력을 투입해야 된다. 다미네스 전략을 써서 각종 시설 파괴, 그러니까 여기 일반 주거지에다가 이제 막 가자지구처럼 막 테러 물자를 엄청나게 장전시키고 있으니까 시설 파괴,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주민 추방, 그다음에 무기류 압류, 그다음에 여기서 말씀하신 그 도로를 이렇게 넘어오려면은 조력자가 있어야 돼요. 그 조력자들을 다 처벌해야 된다는 건데 이 이스라엘 국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처벌하고 이런 거를 신속하고 압도적인 전력으로 쓸어 털어버려야 된다. 이른바 표현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크아웃 펀치, 한 방으로 보내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시민들 역시 이제 군 당국에 의지할 게 아니라 이제는 시민들도 자위권을 행사해야 된다. 총기 소지하고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것도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전면전 개념, 가자지구 전쟁처럼 유대 사마리아에서도 전면전 개념부터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근데 그동안 이게 좀 여의치 않았던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 자국민의 자위권 행사가 여의치 않았던 게 바이든 행정부가 자위권 행사하는 이스라엘 국민에 대해서 대인제재 테러를 걸어버렸어요. 금융제재를.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트럼프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문제는 없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금 하나씩 이제 해결이 되는 것이고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 국내 여론도 지금 한계치에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가자지구만큼 유대 사마리아도 접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거의 뭐 대다수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죠. 리쿠드당의 대변인이 아주 또 민감한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서한지구라고 했던 지금 이제 유대 사마리아죠. 여기까지도 우리가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테이크오버하겠다, 점령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연장선상으로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이 유대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테이크오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리쿠드당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유대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제 이스라엘 주권 지역 이제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이스라엘 일국가 해법을 지금 주창하는 것이고, 이런 주장을 정치인들이 할 수 있다는 건 일단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민초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과 공생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10월 7일 학살 이후로 딱 픽스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국내적으로. 근데 이런 걸 해결하려면 이스라엘 국내적인 그 여론이나 의지보다 중요한 게 국제사회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했지만 지지난주에도 방송해드렸지만 미 상원에서 이제 서한지구를 이제 유대 사마리아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는 결의안도 냈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이제 보수주의 정치행동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CPEC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계 이제 미국의 어떤 보수주의 모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보수주의 행동하는 그 정치 세력들이 다 집합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우리나라 보수주의 세력도 갔지만은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보수 정파 세력들이 많이 갔어요. 여기서 이제 CPEC에서 이제 복음주의 교단 중심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 미국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핵심 그 지지층 블록인데 거기서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이스라엘의 핵심 부속 국토 인테그럴 파츠로 병합시키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호. 이 결의안이 무슨 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고 이 CPEC이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어떤 강령이나 커뮤니케를 선택을 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핵심 어젠다로 이제 장외에서 딱 설정해놓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받아서 이제 정책으로 집행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 사마리아 이스라엘 주권 편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공식적으로 승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장외 보수 단체에서 어젠다를 띄우면은 이제 제도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정책을 입안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승인하지는 않았지만은 긍정 검토 중에 있다라고 현지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합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스라엘 현지 국민들은 유대 사마리아를 단숨에 그냥 압도적으로 진군해서 접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 카츠 국방장관의 장기 1년 그 주둔 계획 전략은 뭐냐면 유대 사마리아 진군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군사력 능력치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승인을 하면 외교적으로 언제든지 들어가서 이제 진격할 수 있어서 다 접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1년으로 장기로 잡아놓은 것이죠. 카츠 국방장관은. 그러니까 이거 다 준비를 해놓고 미국에서 뭐 가자 테이크오버처럼 딱 승인령이 떨어지면 그린라이트가 떨어지면 바로 이제 가서 접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짧게는 올해나 뭐 내후년까지는 이제 유대 사마리아도 그 트럼프 행정부 일기에 그 예루살렘 수도 이전, 뭐 대사관 이전, 뭐 이런 것처럼 유대 사마리아도 이제 완벽하게 이스라엘 주권 상황으로 완전히 편입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호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전에 95년도인가요? 그 오슬로 협정에서 그 웨스트뱅크 그 안을 A 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누면서 유대인도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아니면 그 아랍 사람들만 사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없어지면서 완전히 이제 병합을 해버릴 계획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슬로 협정 감독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오슬로 협정이라는 게 이국가 해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부셔버리겠다는 거죠. 단절시키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입니다. 그 가자지구도 어떻게 보면 오슬로 협정의 어떻게 보면 후속 조치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국가 해법에 관련된 모든 부속 조항은 다 폐기시킨다라는 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그 핵심 정책 어젠다 방향성 기조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현지에서도 실무적인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IDF를 일단 그 장기 주둔을 시켜놓고 차근차근 이제 집행해 나간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가자지구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따르면은 그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200만 명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100만 명은 이집트로, 100만 명은 요르단으로 보내서 너네들이 좀 받아라 지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얘기가 진행 중인데 서한 지구에 있는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한 350만 명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걱정이네요. 요르단 제일 가까운데 요르단이고 뭐 많지 않습니까? 주변국도 이제 아랍 연맹이 이제 받아야죠. 이제 더 이상 핑계가 안 통합니다. 뭐 다음 달 4일 날에 이제 아랍 연맹이 와서 이제 가자지구에 대한 이제 사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유의미한 그게 나오지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카타르랑 친시아파 계열 아랍 국가들 또 반대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거기 이견이 많은 걸로 있으니까 아마 트럼프 안이 아마 끝까지 관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미국이 요르단에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17억 달러인가 뭐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니 뭐 요르단도 무조건 모르는 척하고 외면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독일 뉴스를 우리 조 기자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얼마 전 23일입니다. 23일에 독일에서 연방의회 총선거를 했는데 결과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이른바 중도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지 않은데 CDU, CSU 연합이라고 기독교 민주당과 기독교 사회당의 연합체가 이제 일당으로 이제 등극했어요. 기존 이제 숄츠 총리의 3인당, 사회민주당 SPD를 큰 폭으로 따돌리고 일당을 차지했고요. 그걸 보면은 이제 득표율을 보면은 1위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인 기민기사당이라고 이제 축약해서 표현하면은 28.6%의 득표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독일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독일 대한당이라고 하죠. 이제 AfD 당이 이제 2위로 20.8%. 그러니까 1, 2등이 이제 중도 보수, 그다음에 정통 보수가 이제 1, 2등 다 차지했고, 숄츠 총리가 속해 있던 이제 3인당 SPD 당이 이제 3위로 전락했는데 16.4%로 이제 쭉 떨어졌죠. 나머지 그다음에 SPD 정파랑 연립정부 파트너이던 녹색당은 11.6%고 좌파당은 8.8%. 이른바 신노등 내각이라는 게 좀 와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 득표율을 이제 여기도 이제 의원 뭐 내각제 형태가 비슷하니까 이제 연정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처럼. 그럼 이걸 의석수로 환산하면 총 630석입니다. 그 중에서
그다음에 기민 기사당 집권당 연합이 208석을 갖고 있고요. 2위인 독일 정당이 152석, 그다음에 SPD당이 120석, 그다음에 녹색당이 85석, 좌파당이 64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이사항이 뭐냐면 선거 직전에 이제 미국의 제디 벤스 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미국 마가 노선하고 좀 비슷한 독일 대한당에다 지지 유세를 했어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 등등 얘기하면서. 그래서 독일 대한당이 사실상 이제 요동이 쳤죠. 그런데 2위밖에 못했어요. 독일 대한당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도 우파 노선이 이제 기민 기사당하고 그다음에 정통 보수당이 해서 이제 연정을 구성하면은 거의 40% 넘거든요. 과반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집권당이 이제 기민 기사당이 누구랑 다시 또 연정을 맺냐면 기존 3인당이랑 또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반 315석을 확보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좌우 연립 정권이 지금 탄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야, 지금 세계가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미국도 보수 공화당이 이제 집권을 하고 독일도 지금 보수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독일의 총리는 숄츠예요. 그 숄츠인데 기민당, 기사당,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이렇게 연정하면서 뭉치게 되면 여기서 총리 후보는 또 누가 되는 겁니까? 아마 총리 후보는 이제 기민기사연합의 당수인 메르츠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SPD당, 3인당하고 같이 연정을 구성하니까 아마 돌아가면서 아마 자리 배석할 것으로 보이고. 근데 기민기사당이 내부적으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메르츠 지금 현재 총리 후보자는 지난 9월 달부터 총리의 어떤 당수는 이제 낙점이 됐죠. 그 사람이 이제 과거 이제 네트냐후 선거할 때처럼 네트냐후가 일당 리쿠당이 되면은 연정 주도권이 있죠. 그래서 연정을 이렇게 구성하는데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제 독일 대한당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그 숄츠 총리의 그 좌파 정당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정당 기민 기사당의 정당을 보면 중도 좌파 수장이었던 게 이제 메르켈 총리였어요. 그 사람하고 숙적 관계에 현 메르츠 중도 우파 노선인데 이제 우파 노선이 이제 확대될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데 연정을 주도할 그 메르츠 총리 지명자가 이제 재정적으로는 보수, 그러니까 경제 사회 정책은 이제 보수예요. 그러니까 뭐 세금 많이 안 쓰고 뭐 친시장 정책에서 재정 매파라고 해서 보수고 이민자 반대, 그러니까 무슬림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2당인 독일 대한당하고 좀 유사한데 그들하고는 이제 연정을 맺지 않겠다. 너네들하고 연정 배제 원칙을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첫째는 AfD당이 현지에서 이제 극좌들의 이제 어떤 마타도어에서 이제 뭐 극우당이라고 불려요. 그래가지고 극우 세력이랑은 뭐 연정 안 하겠다는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지만 두 번째는 독일 대한당 그 소위 극우당과 기민기사연합과의 대외 정책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안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메르츠 그 당수의 그 성향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정치는 이제 대한당이랑 비슷하지만 대외 정책은 이제 반러 친우크라이나 노선의 나토 유럽 자각 노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립주의 노선이 강한 이제 대한당하고 충돌하는 거죠, 대외 정책에서. 그리고 또 메르츠 총리 내정자는 이제 미국 의존을 종식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도 독자적인 나토의 핵무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고 사실상 유럽 자각론을 설파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에 친러하고 이제 전쟁 종식을 위한 이제 그 협상을 지금 들어가는데 그것도 반대하고 있어요. 약간 좀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휴전 협상 쪽인 게 이 독일 이 메르츠 총리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독일 대한당인 소위 얘기하는 구구당하고 이제 충돌하는 거죠. 독일 대한당 AfD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군비 증강에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핵무장을 하려면 군비 증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EU 중 국제기구 등을 통한 이른바 유럽 자각 노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독일 대한당이. 그래서 대외정책으로 충돌해서 이제 연정 구성이 안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제정치 분야 노선이 이제 각 정파가 판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된 독일 정부의 어떤 일관적인 대외 정책이 나오기가 조금 힘들지 않느냐, 평탄치 않다라는 것이고, 이것의 함의는 뭐냐면 결국 우리 이스라엘 아닙니까? EU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미미할 것이다. 옛날처럼 센 그립을 갖고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보는 것이고, 특히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주로 EU 쪽에서 반유대, 반이스라엘 그런 조치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좀 제한이 될 거예요. 그립이 약화됐기 때문에 유럽 정서가. 이게 또 이제 엔타임이랑 이제 연결해서 보자면 이른바 유럽 쪽에서 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하는 꼴 보니까 자기 코가 석찬 것 같아서 여기서는 유의미한 정치 세력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지중해권은 모르겠으나 유럽은 이미 조금 내리막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온다는 건 유럽연합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EU 그 주장이 좀 많이 퍼져 있는데, 지금의 유럽을 보면은 올드 유럽이고, 이게 옛날 얘기예요. 그렇죠. 내리막 가는 유럽이고, 이게 이제 이런 정치적인 현실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현실 정치로. 그래서 그거를 한번 대비해서 이제 좀 알릴 필요는 있다. 그런데 메르츠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독일로 초대를 했어요. 네타냐후 총리는 왜 만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백그라운드가 이런 거죠. 이제 숄츠 총리의 숄츠 총리 기존이죠. 그 등에 이제 유럽의 극좌파 리더들이죠. 그다음 이해 집행부 포함해서 그러니까 반이스라엘 외교 정책의 선봉장이었어요. 뭐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막 ICC에서 뭐 네타냐후 체포영장 등등 했어요. 근데 독일은 가입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임 메르츠 총리 내정자는 들어와라. 우리가 보호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일단 독일 입장은 이런 겁니다. 반유대 이스라엘 정책과 선을 그은다는 어떤 상징적인 거고, 네타냐후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관계 정상을 하겠다는 얘기고, 기존의 유럽의 그 반유대나 반이스라엘 정책을 이제 폐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 유럽의 극좌파 수뇌부들,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했냐? 무슬림 난민들을 장악하지 않는다는 미명하에 반이스라엘, 반유대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국내에서는 여기서 포그럼이 발생해요. 유대인에 대한 각종 뭐 폭력과 칼침 테러가 있는데, 이 극좌파들이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이거든요. 무슬림 세력이. 그러니까 이걸 그냥 등한시하고 이걸 비판하는 언론은 재갈을 물리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뭐 팔레스타인 문제로 아파르타이트라고 또 공격하고 BDS 공격하고 제재해야 된다고 유엔 결의안까지 하고, 이걸 주도를 물론 바이든이 시켰지만은 어떻게 보면 바이든의 장단에 맞춰서 EU가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국제적으로 반유대 반이스라엘 그런 정책들이 이제 창궐을 했는데, 또 한 가지만 조금 더 덧붙이자면, 독일이나 유럽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개토같이 무슬림들이 자기 자치구를 만들어서 시리아법으로 지자체를 두조해야 할 정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게 이제 이른바 독일 대한정당, 아까 얘기했던 AfD 당이죠. 이른바 언론에서는 극우당이라 하지만 사실상 정통 보수 정당이에요. 이 정파들이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세력과 전면전을 벌이면서 정치 운동을 지금 광풍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계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유대인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친유대적인 정책을 피는 게 독일 대한당이죠. 근데 과거 극우 나치 프레임이 있는데, 사실상 그 정당의 핵심 이론가들이나 설계자들은 시온주의자들이에요. 친유대계 인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극우 정당이라고 해서 똑같이 극우로 볼 수는 없고,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시온주의 성향이다. 그래서 시온주의라 하면 뭐 국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지 무슨 다른 음모론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진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메르츠 총리의 기민 기사 대표도 편승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압승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관점이냐? 국가 이스라엘 이제 네타냐후 총리 어떤 관점이냐면, 반 이슬람 테러 성향의 유럽 우파 정당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반유대 극좌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지 정치 세력과 조인을 맺어야겠다. 마치 시팩과 보수 정당 공화당 지지자들하고 이스라엘이 맺어 있는 것처럼, 복음주의 교단하고 맺어 있는 것처럼, 유럽에 있는 보수 정파들도 우리가 과거에 뭐 나치 전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 현재 우리와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유대인을 보호하는 그런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죠. 대표적으로 해외 유대계를 관장하는 게 이제 디아스포라 장관 아닙니까? 디아스포라 장관이 직접 이제 치클리 장관이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또 극우 세력이 있죠. 극우당이라고 불려지는 극우 노선 변경했습니다. 르팽의 국민연합의 핵심 실력자들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치백 행사에서 회동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반유대 퇴치, 그다음에 이슬람 테러 퇴치, 이런 공통 의제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세계에 퍼져 있는 우파들과 적극적으로 이제 민간 차원, 뭐 물론 공식 차원, 민간 차원의 외교를 집행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참 발빨라요. 발빠른데 이 세계가 이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적응하면서 전략들을 펼치고 실행에 옮기고 그러는데 참 우리나라는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4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정확하게 딱 3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각각 주도한 그 전쟁 관련 결의안을 유엔에서 채택했다고 해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각각 주도한 전쟁 관련 발의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전쟁 관련 결의안이 두 파트예요. 하나는 이제 일반 결의안이라고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그 여론을 일단 알아보는 하나 일반 결의안. 이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 정치적 의미와 국제사회의 여론이 어떻다라는 하나의 인디케이션이고요. 이 두 번째가 이제 안보리 결의안.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게 2744호는 통과가 됐어요. 둘 다 통과됐는데 좀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결의안에서는 그 결의안 내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이라고 명제를 딱 깔아놓고 국제적 그다음에 영토에서 러시아가 모든 군 병력을 즉시 완벽하게 철수하라. 그러니까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에요. 근데 이게 참석 93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가결 처리는 됐어요. 그러니까 여론적으로는 이제 반 러시아 기주가 강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대표자는 이걸 반대를 했어요. 비토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를 너무 몰아붙이면 이제 지금 진행에 대한 이제 그 휴전 협상에 좀 장애가 된다. 러시아를 자꾸 악마화시키면은. 그래서 이거에 반대된다고 반대표를 던졌고 여기에 편승해서 이스라엘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같이 움직였고 그다음 아랍에미리도 같이 움직였고 그리고 앞서 얘기한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진짜 중요한 그 결의안 2774호 결의안은 이제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이제 평화를 증진하고 뭐 평화를 종식한다 이런 명시적인 얘기로 끝냈죠. 근데 핵심은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이랑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바뀐 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은 이 국제 문제에 대해서 본인 국익에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면 중립이에요. 특별히 남한테 이제 모난 짓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실각하기 전에는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했지 않습니까? 시리아에서 그 어떤 러시아하고 맺은 협약이 그 암묵적 압력이 이제 그 이란 병참 루트를 우리가 폭격할 테니까 러시아 눈 감아줘. 뭐 약간 이런 암약이 있었어요. 네트냐후 총리하고 그것 때문에 러우 전쟁이 일었을 때 선뜻 어느 한쪽을 이렇게 지지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자국 국익에 맞춰서.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가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야 아주 참 매몰차게 모른 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립을 유지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익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로 중립을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근데 어느 정도 중립을 지켰냐면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한테 이제 야 아이언돔을 지원해라 우크라이나한테. 근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언돔은 미국이랑 공동 개발한 거예요. 이거를 해외 수출을 하거나 배치할 때는 미국도 허락해야 되지만은 이스라엘도 같이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거부했거든요. 왜 이거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배치를 안 했어요. 끝까지 중립을 지킨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이죠. 트럼프는 러우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함이고 또 트럼프가 그동안 이스라엘한테 해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바이든 때는 중립이었지만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강력하게 트럼프 편에 딱 들은 것이죠. 그래서 친 러시아 결의안 행태를 보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것이. 그래서 현 이스라엘 정부의 대정책은 지난 10월 7일과 이후로 완전히 나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완벽하게 트럼프 행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요. 그래서 트럼프가 노면 노, 예스면 예스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럽도 그렇지만 러시아도 중동에 대한 그립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 얘기하는 뭐 공마국 전쟁에서 러시아가 개입한다 이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위코가 다 석자들이고 유럽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못 들어옵니다. 중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중동에서의 질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주도로 돌아갈 것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란 등 다양한 액터가 있지만은
외세 미국 빼고 다른 외세가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다. 터키까지만 이렇게 어떤 핵심 플레이어지 뭐 유럽이나 뭐 러시아는 들어올 그게 별로 없다는 것이고 트럼프와 그다음에 나머지 주변국만 현지 상황을 아마 설계하고 조정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그러고 이란도 그러고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신의성시 원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영향력이. 그래도 핵이 있잖아요. 자기 동네에서만. 그 핵은 유럽하고 이제 싸움 붙이는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신경 쓸 데가 없죠. 그래서 지금 시리아에 있었던 러시아 애들이 다 아프리카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인 이제 국제정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뭐 신뢰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아닙니다. 러시아는.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예. 뭐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렇죠. 지금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제 분석은 딱 유통기간이 한 달, 두 달입니다. 왜냐면 워낙 빨리 바뀌니까. 그러게요. 요즘은 뭐 하루 뉴스 안 보면은 막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한국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신 없습니다 요즘.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죠. 지난 일주일도 고생하셨지만 또 다음 일주일도 페이스 놓치지 않고 부지런히 뉴스를 따라가서 또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셨나 봐요. 기침을 계속 하시네. 좀 그러네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기침 멎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